네, 혹시 지난 시간에 한 내용 중에 질문이나 있습니까? 좀 리뷰를 좀 해볼까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시스템 모델에 대해서 주로 다뤘습니다. 우리가 이제 주제가 지능 제어고, 지능 제어 하려면 시스템이라는 개념을 좀 알아야 됩니다. 시스템은 미분 방정식으로 표현이 된다고 했고, 일반적인 형태의 선형 시스템을 먼저 이해를 해야지만 우리가 비선형 시스템을 좀 더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 시간에는 시스템 모델 주로 살펴봤고, 오늘은 시뮬레이션, 다이나믹스와 시뮬레이션에 대해서 하고, 뒷시간에는 또 스테이트 피드백 하는 선형 시스템에 대해서 주로 다뤄보게 되겠습니다. 자, 출석부터 한번 들어볼게요. 김기후, 김민찬, 박명보, 박세준, 서동욱, 오혜준, 왕동훈, 왕시엔칭, 윤대현, 이명수, 장우영, 장종원, 전호성, 장성운, 정성운, 최락현, 최미희, 최형수, 허상열, 김진성 씨, 라이데아. 네, 오늘은 뭐 다 한 것 같네요. 자, 그래서 크게 이제 우리가 모델은 미분 방정식으로 표현이 되고, 자, 요거는 이제 OD라 하겠습니다. Ordinary Differential Equation으로 표현되고,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가 1차 미분 방정식부터 자, 이렇게 표현이 돼. 요 해는 우리가 이 미분 방정식을 여기에 있는 변수 xt를 찾는 게 이제 해를 찾는 겁니다. 그래서 xt가 시간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이 되는가? 자, 이와 같이 일반적인 해를 찾을 수 있고, 그래서 1차 미분 방정식은 시간에 대한 그림을 그려보면 익스포넨셜이 이렇게 감소하거나 익스포넨셜이 증가하는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차 미분 방정식의 형태를 예를 보면 시스템 응답이 보면 뭐 왔다 갔다 하는 이제 사인이나 코사인 성분이 없다 그러면 대부분 이제 1차 시스템으로 이제 어프락시메이션 해도 모방할 정도 우리가 이 모델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살펴봤던 게 그 다음 차원의 2차 미분 방정식이죠. x 두 번 미분에 ax 미분. 자, 이와 같은 형태고, 이 해를 찾아보면, 자, 요 입력이 있는 부분을 일단 없는 부분, 이게 이제 0이 되는 부분. 자, 이렇게 되면 오토노머스 시스템이랍니다. 자율 시스템. 그래서 입력이 없어서 자기 자신만 초기 조건을 가지고 응답을 가지는 거죠. 자, 이때 해는 C1의 2에 알파 t, C2의 2에 베타 t. 그래서 2차 방정식의 두 근, 익스포넨셜 알파와 베타를 가지고 응답 특성을 가집니다. 그래서 얘 2차 미분 방정식의 특성 방정식의 근의 종류에 따라서 복소수가 생기기도 하고, 두 근이 생기기도 하고, 이중근이 생기기도 하고, 그런 형태에 따라서 응답 특성이 결정이 됩니다. 자, 이 시스템은 우리가 입력 전압을 줬을 때 출력 전압을 측정하는 이런 형태의 1차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라플라스 변환을 하면 1차 미분은 s를 곱한 형태로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고, 자, 그래서 라플라스 변환을 해서 ys를 구하면, 자, 다음과 같은 s 도메인에서 응답 특성을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시스템에 우리가 라플라스 변화는, 자, 일반적으로 xs는 s 플러스 a분의 1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됩니다. 자, 그러면 분모가 0이 되는 걸 우리는 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거를 우리는 폴이라고 얘기를 하고, 자, 이렇게 해서 이게 0이 되는 지점을 극좌표계에서 표현을 하면, 극좌표계에서 우리가 s 도메인에서 넘어가죠, 이제는. 자, 이렇게 해서 라플라스 변환을 했을 때 S에 대한 실수, 시그마와
그 다음에 j 오메가, 즉 라플라스 변환에서 S 변수의 범위를 실수와 허수 축으로 나타나게 되면, 자, 이게 이제 0이 되는 지점은 이제 마이너스 A가 되겠죠. 그래서 폴의 지점을 이제 극좌표기에서 표현을 하면, 자, 이 극점의 위치에 따라서 우리가 응답 특성이 결정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A 값이 만약에 크면 점점점 이게 왼쪽으로 가죠. 자, A 값이 크면 왼쪽으로 간다. 그러면 만약에 A 값이 만약에 마이너스 100이다. 그러면 이 해는 2에 마이너스 100t 해서 굉장히 빠른 응답을 가집니다. 시간이 1초만 지나도 0에 가까운 값이 되고, 만약에 A가 마이너스 0.1이다. 그러면 굉장히 응답 특성이 느린 겁니다. 그러면 천천히 어떤 값으로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시스템의 전달함수의 폴의 위치를 보면 응답이 어떻게 빨라지느냐, 느려지느냐, 그걸 파악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선형 시스템의 응답 특성을 나타내는 거고. 자, 2차 미분 방정식의 폴의 위치, 우리가 변환을 해서 보면, 자, 전달함수가 S 제곱, 자, 이와 같은 형태의 전달함수가, 그럼 분모가 0이 되는 이 식을 우리는 특성 방정식이라고, 이 근의 위치가 때에 따라서는 두 개의 실근을 가지기도 하고 어떨 때는 두 개의 복소근을 가지기도 합니다. 일단은 중요한 거는 실근이 이 J오메가 축을 중심으로 좌반 평면에 있어야지만 익스포넨셜하게 줄어드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오른쪽에 근이 가져가게 되면 얘는 기본적으로 발산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시스템의 특성은 이와 같이 여기에 있는 개수들에 의한 라플라스 변환에서 그 특징을 살펴볼 수가 있고, 자, 요거 같은 경우는 1차 함수인데, 자, 여기 나누면 이제 여기에 근이 되는 게 마이너스 RC분의 1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RC분의 1이 시스템의 응답 특성을 나타내게 됩니다. 이 값이 크면 굉장히 응답이 빠른 거고, 작으면 천천히 응답을 가지게 됩니다. 그걸 우리는 1차 시스템 같은 경우는 시정수라고 부르죠. 이거를. 그렇죠? 그래서 얘가 전압을 줬을 때 이 전압이 빠르게 확 올라가면 시정수가 작다. 응답이 빠른 거고, 얘가 값이 크면 굉장히 응답이 느리게 응답이 들어요. 이렇게 이제 시스템을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해가 됩니까? 이제 이게 우리가 시스템이란 걸 살펴봅니다. 자, 모터 시스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전압을 주면 얘가 이제 모터가 회전해서 속도가 나옵니다. 그걸 적분하면 각도가 나오죠. 로봇 같은 경우는 각도를 최종 응답으로 가지고, 일반적으로 자동차 같은 경우는 속도를 응답으로 가지죠. 그래서 속도까지 하면 이거 1차, 그 다음에 여기 1차 해서 2차 시스템이 되고, 자, 위치까지 하면 여기가 2차 시스템이 돼서 전체는 3차 시스템이 됩니다. 그래서 라플라스 변환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우리가 시스템 특성을 살펴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입력 전압에서부터 각도까지 나타낸 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식의 기본식이 보면 여기는 이제 전류에 대한 1차 미분 방정식,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기계적인 부분, 회전에 대한 2차 미분 방정식. 그래서 여기에 흐르는 전류, 여기에 전류 해서 연립해서 풀게 되면 입력 전압에서부터 각도까지 응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시스템 모델이라는 건 전달함수 형태로 처음에는 ordinary differential equation으로 나타나지만, 자, 이걸 라플라스 변환해서 우리가 트랜스퍼 펑션 전달함수로 표현을 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그래서 전달함수의 분모, 폴의 근의 위치를 보고 우리가 시스템 응답 특성을 살펴볼 수가 있었다. 자, 이런 해들은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라플라스 변환해서 이와 같이 폴의 위치를 살펴보고 응답 특성을 볼 수가 있고, 가장 간단한 거는 우리가 1차 시스템을 여러 개 이렇게 결합 형태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인수분해가 다 된다면 우리 실수근을 가지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지만,
만약에 이게 이제 값이 크게 되면 복소근을 가질 때가 있죠. 자, 그렇게 됐을 때는 분명히 여기 이제 실수가 아니고 복소근을 가지면서 풀리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코사인과 사인 성분이 나타나게 되죠. 자, 그래서 이 근의 위치에 따라서 우리가 이 해를 라플라스 역변환하면 근의 특성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시스템을 우리가 역학이나 물리 법칙을 이용해서 식을 뽑아냈을 때 입력을 줬을 때 얘가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를 살펴봤으면, 만약에 입력이 일정한 어떤 일값을 계속 유지한다고 그러면 안정된 시스템이면 미분에 해당되는 부분은 시간에 대한 변화죠. 변화는 최종 스테디 스테이트 정상 상태가 되고 나면 멈춥니다. 멈추면 결국은 얘들은 0이 돼요. 그러면 R이 1이 됐을 때 Y는 어디로 가겠습니까? 3분의 2로 가죠. 그래서 이 식을 쭉 보면 이 익스포넨셜 성분은 다 사라지고 3분의 2만 남게 되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잡한 미분 방정식이 있다 하더라도 결국은 오퍼레이팅 포인트, 시간이 지나서 멈추게 되는 그 지점이 우리가 이제 최종 운영, 오퍼레이팅 포인트라고 이야기하죠. 어쨌든 중간에 시간이 조금 지났을 때 움직이는 이런 특성은 우리 일시적인 응답이랍니다. 그래서 응답은 두 개가 있죠. 시스템의 응답에는 일시적과 정상 상태 두 개의 응답으로 보여집니다. 일시적인 거는 내가 얘를 풀어서 어떻게 이제 응답이 되는가. 그다음 정상 상태가 됐을 때는 어떻게 값이 가져가는가.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시스템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로봇도 마찬가지죠. 로봇이 이제 내가 A에서 B로 움직이라 했을 때 뭐 덜커덩거리면서 중간에 과정이 있겠죠. 빠르게 응답이 있을 수 있고, 얘가 무게가 무거우면 천천히 이렇게 움직임이겠죠. 그리고 최종 종착점에 갔을 때 정확한 위치에 갔는지, 자, 그런 것들이 정상 상태 응답에 해당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 살펴봤을 때 모델에 요 2차 미분, 그래서 고차 미분이 있겠지만 우리가 1차와 2차만 알면 나머지 고차에 해당되는 시스템 모델은 선형 결합, 조합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석은 2차까지만 하고 나면 여러분들이 모든 시스템을 해석을 잘 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2차 시스템 같은 경우는 여기에 있는 댐핑 레이셔, 이 값은 속도에 저항하는 성분이라 했어요. 이 값이 점점 커지거나 작아지면, 자, 극한적으로 이 값이 0이 돼버리면 우리가 이 라플라스 역변하면 알겠지만 사인 함수가 되죠. 그래서 오실레이션 하는 거예요. 이 값이 이제 아주 작으면 작아질수록 이렇게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스프링에 해당되는 움직이는 성분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자, 1차 시스템 같은 경우는 아무리 해도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성분이 나타날 수가 없죠. 그런데 2차 시스템부터는 이러한 오실레이션 성분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 값이 이제 점점 커진다. 그러면 이제 속도에 대한 게 저항하는 게 커집니다. 자동차 같은 경우는 달려가려 하는데 속도에 저항하는, 바람에 저항하는 성분들이 굉장히 커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실레이션 하는 게 없이 이렇게 쭉 저항해서 어떤 일정한 값으로 수렴하게 돼요. 자, 그래서 그런 다양한 응답 특성에 따라서 우리가 언더댐프, 언댐프, 댐핑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오버댐프, 과하게 댐핑이 가해졌다. 거기에서 천천히 응답을 가거나 댐핑이 없으면 아예 이제 오실레이션 하는 이런 특징을 가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게 우리 분모가 0이 되는 2차 방정식의 근에 따라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다양한 형태의 응답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 자, 원래 AS 더하기 B로 표현했죠. 모르는 문자가 두 개인데 여기도 마찬가지 제타와 오메가 n을 가지고 시스템을 다르게 표현했습니다. 왜 그렇게 표현했냐면 이 중간에 있는 제타가 0일 때 하고 1일 때 하고 따라 앞에서 여러 가지 근의 형태를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타에 따라서 근의 위치를 보면 0일 때 보면 제오메가 축에 있죠. 그리고 1에 가까이 갈수록 실근을 가집니다. 제타가 1보다 더 커지면 어떻게 될까요? 두 개의 실근을 계속 가집니다. 즉 여기에 있는 중간의 숫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두 개의 실근을 가지고 하나는 응답이 굉장히 빠른 거, 하나는 응답이 굉장히 느린 게, 너무 과하게 제타를 키우면 요 원점에 가까운 성분 때문에 어떻게 되겠어요? 응답이 굉장히 느린 게 나타납니다.
하나는 굉장히 빨리 수렴하겠지만. 그러니까 무조건 이게 크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 적당하게 중군 근처에 있는 게 시스템 응답 특성에서는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어쨌든 요 근을 실제로 이제 근의 공식을 이용해서 풀면은 실근과 허근을 가집니다. 그 실근의 위치가 제타 오메가 n 만큼 크기, 그 다음에 허근의 크기가 오메가 n에서 루트 1 제타 제곱. 그래서 요거 제곱, 그 다음에 요거 실근 제곱해서 피타고라스 풀면은 이 원점에서 거리가 오메가 n이 나와요. 오메가 n이 크면 클수록 어떻다는 거야? 크면 클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주파수 오메가 n이 커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응답을 할 때 오실레이션 하는 주파수가 커진다는 얘기예요. 왼쪽으로 가면. 자, 이 제타 오메가 n은 왼쪽으로 가면 갈수록 익스포넨셜 이렇게 근으로 빠지죠. 그래서 익스포넨셜 실수가 얼만큼 빨리 줄어드느냐, 그걸 나타냅니다. 자, 그 다음에 제타가 있는데, 제타 근의 위치가 제오메가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제오메가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어디 갔죠? 표현했는 게, 이게 제오메가 축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얘는 어떻게 돼? 제타가 0에 가까우니까 댐핑이 없다는 거죠. 댐핑이 없으면 잡아주는 없고 오실레이션 성분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얘가 이쪽으로 점점 가면 제타가 1에 가까이 가면 실근을 가지니까 오실레이션 하는 게 없어집니다. 점차. 자, 그래서 세 가지. 자, 제타 오메가 n이 왼쪽에 어느 정도 가면 응답 특성이 빠른 거. 그 다음 오메가 n은 주파수. 그 다음에 제타, 이 각도에 해당되는 부분이 제오메가 축에 가까이 가면 오실레이션 하고, 실수 축에 가까이 가면 댐핑이 없다. 댐핑이 많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제타에 관해서 식을 하면 똑같이 이렇게 됩니다. 제타가 0이면 댐핑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제타를 우리는 댐핑 레이쇼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타가 0이면 오실레이션하고, 제타가 1이 되면 우리가 이중근을 가지죠. 자, 그러면 깔끔하게 이렇게 응답 특성을 가지는 걸 확인할 수 있고, 더 크면 하나는 크고 하나는 작은 두 개의 근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약간 요거보다 느려집니다. 응답 특성이 합쳐져서. 자, 제타가 그 사이에 0하고 1 사이에 있는 걸 언더댐프, 댐핑이 있는 그런 상태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시스템의 응답을 우리가 고차 다양하게 볼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2차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와 같이 오실레이션 하면서 줄어들게 됩니다. 자, 이랬을 때 파란색이 이제 오버 댐핑 되는 경우에 줄어드는 걸 보여주는 거죠. 자, 이렇게 줄어드는 최고점에 작아지는 이거를 이제 엔벨로프랍니다. 엔벨로프에 따라서 익스포넨셜 제타 오메가 n이 요 곡선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왔다 갔다 하는 주파수가 결국은 오메가 n이 그걸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2차 시스템만 잘 이해를 하면 여러분들 웬만한 시스템은 충분히 해석하기 수월해집니다. 나머지 고차는 어떻다? 1차와 2차의 결합으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자, 그 다음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던 게 상태방정식에 대한 걸 했습니다. 상태방정식은 왜 쓰는가? 자, 앞에 있는 거는 우리가 고차 미분방정식을 풀려면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컴퓨터로 풀기도 어렵고. 그래서 상태방정식은 우리가 스페이스라는 거는 집합이란 뜻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그래서 상태 집합으로 표현했다. 상태를 배열 집합, x1과 x2 이렇게 배열로 표현한 것. 이걸 우리는 상태 공간, 상태 집합, 영어로는 스테이트 스페이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앞에 있는 모델을 표현하면, 자, 특징이 뭐냐면 1차 미분방정식 n개로 표현을 가능하다. 1차 미분방정식 n개로 해서 대신 벡터로 표현되는 거고, 또 하나의 특징은 1차 미분방정식. 그래서 요에 있는 x를 우리는 상태 변수랍니다. 자, 시스템을 표현하는, 자, 시스템이란 거는 컴포넌트의 결합, 그 컴포넌트는 바로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상태를 결합해서 이제 우리가 1차 미분방정식 형태로 표현하고,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곱해지는 게 매트릭스가 되겠죠. 자,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선형대수를 배워야 되는 게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때부터는 우리는 현대 제어로 넘어옵니다. 앞에서는 우리가 주파수 영역에서 라플라스 변환해서 해석을 했다면, 자, 스테빌리티나 이런 것들을 따져봤죠. 이제는 상태 공간 모델에서 얘를 해석할 수 있어요. 시간에 대해서.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런 기본적인 매스 스프링 댐퍼의 상태를 X라 두고 또 하나의 상태를 속도 X 미분으로 뒀죠. 두 개의 상태를 다음과 같이 상태 벡터를 이용해서 상태 방정식을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얘가 가지는 게 의미가 뭐냐? 자, 결국은 얘도 라플라스 변환해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전달함수가 있다는 거죠. 이 앞에서 봤듯이만 우리가 2차 미분 방정식을 라플라스 변환해서 어떻게 냈나요? 자, M 자, 라플라스 변환하면 자, S제곱 플러스 N분의 DS 플러스 N분의 K 자, 이런 형태로 우리가 라플라스 변환을 할 수가 있고, 예를 하면 앞에 했던 것처럼 2차 미분 방정식의 전달함수 형태로 표현됐죠. 마찬가지 얘도 라플라스 변환하면 자, X 닷 자, 얘를 라플라스 변환하면 마찬가지 S 자, 이렇게 변환이 됩니다. 자, 차이점은 뭐냐면 이 라플라스 변환이 스칼라가 아니라 벡터가 되는 거죠. X1S와 X2S. 자, 각각 집합, 스테이트 스페이스로 표현하는 거는 집합으로 표현하고 얘 배열로 표현한 겁니다. 자, 그것만 다른 거죠. 그래서 얘를 풀어보면 자, SI 마이너스 A의 인버스 곱하기 B 하면 XS. 자, 이와 같이 매트릭스 연산으로 얘를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얘를 계산하면 자, 인버스, 매트릭스 인버스가 나오죠. 인버스를 계산하면 전달함수가 똑같이 이와 같이 나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똑같이. 자,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은 어떻게 유도되는지 잘 모르겠다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안다고 가정하고 넘어가면 여러분은 모르면 그냥 넘어갑니다. 자, 이렇게 전달함수 구할 수 있겠습니까? 예, 넘어갑니다. 모르는 사람은 모른다고 얘기를 해줘야 돼요. 자, 마찬가지 얘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상태를 정의하고 전류와 전압을 정의하면 1차 미분 방정식 두 개로 표현해서 우리가 얘를 풀고, 자, 모터 마찬가지 이렇게 우리가 풀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얘를 구할 수 있고, 구하는 방법은 지난 시간에 한 것처럼 인버스에서 라플라스 변환해서 구해진다 라는 것까지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선형화. 자, 그러면 지금까지 다룬 거는 선형 시스템입니다. 그럼 대부분의 자연계는 비선형인데, 그럼 이 선형 시스템을 어떻게 구하느냐? 자, y는 fx. 예를 들면 fx가 x의 제곱이라 하겠습니다. 제곱. 그러면 이제 그래프가 이런 형태가 되겠죠. x제곱 형태. 물론 이제 중간에 바이어스가 있겠지만 어쨌든 그런 형태라 하면, 자, 선형화한다는 얘기는 뭐냐? 일단은 먼저 동작점이 있어요. 동작점. x0. 요 식에서 x0를 넣으면 y 값은 y0 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그 점을 y0로 값이라 하겠습니다. 그럼 이 동작점에서 접하는 직선이 있습니다. 이 직선을 구하면 얘가 바로 선형화된 모델입니다. 그 x가 이 x0에서 왔다 갔다 아주 미소한 변화가 있을 때 y 값이 미소한 델타 y가 바뀌겠죠. 이 모델이 선형화 모델입니다. 그러면 이걸 벗어나는 값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이만큼 오차가 생기죠. 자, 그래서 선형 모델은 이 동작점에서만 우리가 만족합니다. 이 근처에서만. 자, 그게 선형화된 모델이다. 자, 구하는 방법은 미분하면 되겠죠.
자, 이 식을 미분해서 동작점 값을 대입하면 됩니다. 즉, 만약에 y는 x제곱이다. 자, 그러면 얘는 미분하면 2x가 되죠. 자, 2x에서 개수를 구해야 됩니다. 개수가 x가 동작점이 1이다. 그러면 우리가 2라는 값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x가 변하는 것에 대해서 델타 y가 다음과 같이 변한다는 걸 이 모델이 선용한 모델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구해진다. 자,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건 상태방정식입니다. 상태방정식은 자, 1차 미분 방정식 여러 개로 나눈다 했습니다. 그러면 x1의 미분은 어떤 x와 u를 포함한 어떤 비선형 함수로 표현되겠죠. 자, 저렇게 쓰면 또 이해를 잘 못할 것 같은데, 자, x1의 미분은 x1의 제곱이라고, x2의 미분은 x1 더하기 sin x2라고. 자, 이런 미분 방정식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x1과 x2가 연립했는 미분 방정식이죠. 그리고 제곱이니까 분명히 비선형 미분 방정식입니다. 얘를 우리는 fx1 이렇게 쓸 수가 있다는 거죠. 얘도 그럼 f1이고 얘는 f2고 1, x2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전체 합쳐서 쓰면 x 미분은 fx 이렇게 쓸 수. 이때 이렇게 쓰는 거는 얘는 f1과 f2 이렇게 함수로 비율 똑같습니다. 이해됐죠? 이게 벡터다, 벡터로 표현. 자, 함수도 벡터로, 스테이트도 벡터로. 그럼 미분하면 연립 미분 방정식을 동시에 풀게 됩니다. 그럼 해가 어떻게 되느냐? 얘를 풀면 xt라는 거는 만약에 두 개다 그러면 x1t와 x2 이걸 구한 겁니다. 되겠죠? 예. 자, 그래서 얘를 선형화한다는 얘기는 뭐다? 이것도 선형화하고 이것도 선형화하는 겁니다. 그럼 n개 있으면 n번 다 선형화해야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자, 각각을 다 선형화하는데 동작점이 있습니다. 동작점. 자, 지금은 x가 두 개죠. 그럼 x1의 제로, x2의 제로. 동작점의 상태가 두 개가 각각 필요합니다. 그건 어떻게 구하느냐? 동작점이라는 거는 이퀴빌리엄 포인트. 시간이 무한히 지났을 때 정상 상태. 안 움직이는 거니까 미분이 0이 돼야 되죠. 0. 이걸 만족하는 걸 찾으면 됩니다. 여기서는 x1은 0이 되겠죠. 그리고 요거는 0. x1이 0이라 했으니까 x2 0. 이 시스템의 동작점은 x1 제로와 x2 제로는 0이 됩니다. 각각. 자, 이렇게 해서 동작점을 찾으면 돼요. 자, 비선형 시스템의 이 동작점 또는 이퀴빌리엄 포인트는 여러 개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x1 미분이 x1 제곱 더하기 x2의 제곱 이와 같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럼 0 그러면 또는 마이너스 1라.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만약 이렇게 되면 마이너스 1이라. 자, 이렇게 되면 이걸 0으로 만족시키는 x1과 x2는 원안에 무수히 많죠. 맞습니까? 뭐 1, 0이 해도 되고 0, 1 해도 되고 이 중간에 원의 방정식을 만족하는 건 무수히 많습니다. 그래서 비선형 미분 방정식은 동작점이 여러 개 쓸 수 있습니다. 그렇겠죠? 선형하고 다릅니다. 근데 선형 시스템은 동작점이 0,0 한 개밖에 없습니다. 선형 시스템은. 그러려면 x 미분은 ax. x 이거 0 되는 점은 뭡니까? x가 0일 경우가 밖에 없죠. 그래서 선형 시스템의 동작점, 오퍼레이트 포인트는 0으로 수렴합니다. 안정되면. 근데 비선형 시스템은 이꼴 0 되는 게 어떤 점이 될지를 모릅니다. 자, 그게 특징이 된다. 자, 그래서 어떻게 전개하느냐? 자, 미분은 오퍼레이팅 포인트 x0에서 델타 x. u도 마찬가지 u0에서 델타 u.
자, 그리고 얘를 테일러 시리즈로 전개를 하면, 자, F0 부분과 1차 미분, X에 대해서 편미분, U에 대해서 편미분, 각각에서 고차항은 0으로 두죠. 그래서 어프락시메이션 합니다. 고차항은 날려보고 1차항만 찾아내는 겁니다. 자, 그래서 Y0 플러스 델타 Y는, 자, 여기에 오퍼레이팅 포인트와 1차 미분의 편미분에 해당되는 항으로 표현이 됩니다. 자, 결국은 이 식이 여러 개 있는 거죠, 지금.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각각 찾아내면 됩니다. 자, 그래서 X1, 자, 안에 F가 1, 2, 3, 4 여러 개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각각 편미분하고 거기에 대해서 1, 2 델타 X를 곱해주면 선형화된 모델이 나옵니다. 이때 값은 앞에 미분은 0이라 있는 오퍼레이팅 포인트 찾았죠. 자, 그 값을 대입시켜줍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기울기에 해당되고 각각의 변수의 기울기, U도 마찬가지 기울기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선형화된 모델이 얻어집니다. 자, 그렇게 하면 결국 델타 X에 대한 미분은, 자, 델타 X에 대한 식으로 표현이 되고 X' AX 플러스 BU로 선형화된 모델을 앞에서 우리가 구한 걸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A11 각각은 첫 번째 F1에 대해서 X1에 대해서 한번 미분하고, 그 다음에 A12는 X2에서 편미분하고, 그 다음 각각에서 N개 각각 미분해서 오퍼레이팅 포인트를 대입하면 이 개수를 다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U에 대해서 편미분해서 선형 모델을 얻을 수가 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선형화된 모델을 구하면 최종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자, 원래는 우리가 비선형 시스템, 요게 이제 N차 미분 방정식을 표현한 거죠. 자, 그래서 만약에 제어기가 없으면 오픈 루프 컨트롤 한다고 하겠습니다. 제어기가 없으면 U0를 넣으면 계속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얘는 U0가 들어갔을 때 X0 어떤 값으로 나오겠죠. 자, 일정한 Y0 값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근데 이거를 벗어난다고 가정하면, 뭐 여러 가지 원인에서 이제 벗어납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선형화되면 나오는 Y 값은 비선형의 Y입니다. 그럼 오퍼레이팅 포인트는 빼기 Y0 해야지 델타 Y가 되겠죠. 자, 그래서 델타 Y가 들어가고 선형 제어기를 통과를 하면, 자, 앞에서 우리가 선형화해서 제어기를 구한다고 하겠습니다. 자, 이 제어기가 입력에 들어갈 때는, 자, U에다가 델타 U만큼 더 해줘야지 전체 입력이 되겠죠. 자, 그렇게 해야지 이 비선형 시스템이 동작하게 된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드론이라든지 그 다음에 모바일 로봇 다 똑같습니다. 얘는 기본적으로 비선형 시스템이에요. 자, 모바일 로봇 같은 경우는 X축의 미분은, 자, 속도 곱하기 코사인 세타, Y의 미분은 속도 곱하기 사인 세타. 자, 이 식이 분명히 비선형이죠. 세타에 대해서 사인과 코사인이 돼. 자, 그러면 얘가 오퍼레이팅 포인트가 있습니다. 각도가 너무 많이 벗어나면 비선형이 되어버려요. 물론 이 비선형을 제어하는 알고리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선형 제어기를 사용한다 그러면 U0가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이 오퍼레이팅에서 선형 제어기라 그러면 요만큼 빼줘서 Y를 만든 다음에 선형 제어기 입력을 구하고, 최종 들어갈 때는 U0 오퍼레이팅 포인트에 해당되는 부분을 넣어줘야 됩니다. 자, 요 개념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아야지 제어기가 제대로 동작합니다. 자, 예를 들면 이와 같은 형태에서, 자, 요게 0 되는 게 오퍼레이팅 포인트라 했죠. 그래서 0 되는 점은 예를 들면 우리가 이 사용자가 정합니다. 자, 1,0으로 내가 오퍼레이팅 포인트를 보내겠다. 그럼 1, 0입니다. 그래서 각각 편미분해서, 자, 1, 0의 값을 대입하면 우리가 A0, B0, C0, D0를 각각 구할 수가 있습니다. 미분하면. 자, 이것도 마찬가지. 자, 펜들럼 같은 경우는 식을 쓰면 어떻게 되냐면, 자, 토크는, 자, 가해지는 토크는, 자, 중력에 의한 힘이 있죠. 중력에 의한 힘이, 자, 직각 토크에 해당되는 힘, 길이 곱하기 직각에 해당되는 힘입니다. 그래서 L, mg sin 세타. 그럼 두 개의 힘의 차에 의해서 이너셔 곱하기 각가속도. 그래서 회전하는 물체의 식을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태를 세타와 세타 닷을 상태로 두면, 자, 이런 상태 방정식을 쓸 수 있고, x1은 세타라 뒀죠. 각도.
그 다음에 x2는 각 가속도. 그래서 각 속도는 x2. 각 가속도는 여기 식에서부터 나오죠. 그래서 x1과 x2에 대한 식으로 이 상태 방정식을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상태 방정식 비선형이죠. 그래서 이게 0도, 세타가 0일 때 선형화 시키면 얘가 sin x1이 그냥 x1으로 바뀔 겁니다. 그러면 선형 모델이 되겠죠. 자, 그래서 x1이 됐을 때 얘를 풀면은, 자, 선형화 과정을 거치고 얘를 풀면은, 자, 이와 같은 식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자, 앞에 있는 라플라스 비현환해도 되고, 라플라스 비현환 두 개는 연립해도 됩니다. 결국은 연립 미분 방정식이니까. 그래서 x2를 여기다 소거시킵니다. 소거시키면 u분의 x1. x1은 세타라 했습니다. 세타. 자, 그래서 이와 같은 전달함수가 구해주고, 이 전달함수는 어떻게? S에 일차항이 없죠. 그 얘기는 뭐냐? 언댐프드 시스템. 그래서 얘는 펜들럼은 진자 운동을 계속 하게 되는 거예요. 안 멈추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모델하면은 멈추죠. 우리 이렇게 하다가. 왜? 속도에 대한 저항 성분이 여기서 빠졌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모델이 잘못되면 여러분들이 시스템을 제대로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모델을 찾아야지. 이건 선형 모델이에요. 자, 그러면 원래는 이게 비선형 모델입니다. 자, sin x하고 그냥 x하고 차이는 0도에서 조금 한 45도까지는 거의 값이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잘 동작합니다. 자, 되겠죠? 예. 근데 만약에 90도 이상 벗어난다. 그럼 어떻겠어요? 값이 확 차이 나죠. 그때는 비선형 모델을 써야 된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모델에 대한 얘기를 했고, 아이고, 서론이 너무 길었다. 자, 모델에 대한 질문. 이해가 잘 안 되거나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자, 어. 주파수와 일시적 응답 간의 관계. 자, 이와 같이 되는데 이 B를 우리는 오메가 N의 제곱이라고 정의를 했어요. 그럼 전달함수를 구했는데 이 값이 만약에 굉장히 큰 값이다. 100이다 하겠습니다. B 값이. 모델은. 스프링 상수로 따지면 스프링 상수가 100인 거예요. 그럼 주파수 오메가 N은 우리가 10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중간에 얘 값은 어떻게 될지 또 컴포넌트에 따라 결정이 되겠지만, 자, 시그마 플러스 j 오메가 근이, 자, 기본적으로 이 반지름의 길이는 10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얘 해가 어떻게 되느냐? 우리 xt를 해를 구할 때, 자, 2에 마이너스 제타 오메가 n t, 이 실수근이죠. 이 길이. 얘가 일시적 응답을 빨리 하게끔 만들어주는, 그걸 결정하는 거고, 물론 오메가 n이 커지면 제타 오메가 n도 커지죠. 연관성이 그렇게 있는 겁니다. 얘만 크고 얘는 작게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얘도 줄어들고, 그 다음에 여기에 sin 오메가 n t 이렇게 들어가요. 얘는 크다는 얘기는 뭐냐면 주파수가 크다는 거예요. 주파수가 빠르면 응답 특성이 어떻게 되냐? 느리면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움직이겠지만 빠르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 빨리 원하는 목표 지점에 빨리 가겠죠. 오메가 n이 크면. 그래서 응답이 빠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시스템 응답이 만약에 질량이 무거운 물체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얘가 작아지겠죠. 값이 나눠지니까. 근데 질량이 가벼운 물체는 응답이 빨리 움직일 수 있겠지. 그 시스템에 따라서 우리 개수를 보면 응답 특성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또, 자, 남은 시간은 지난 시간에 그래서 이 모델에 대해서 우리가 파이썬을 설치를 했죠. 설치를 해서 시스템 응답을 파악을 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요 코드를 시뮬레이션 한 걸 결과를 얻었는 거 기억나나요? 안 했나? 아, 했죠. 이 그림을 얻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이렇게 이제 응답 결과가 나는 걸, 이거 맞나요? 결과 이렇게 나오는 게? 지난 시간에 한 거 이건가? 안 했는 모양이네, 이거?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이거? 했나, 안 했나? 이거 아니고 딴 건가? 이거 마치 싶은데. 자,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그냥. 자, 오늘은 다이내믹스와 시뮬레이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얘를 이제 파악을 할 겁니다. 어떻게 이제 응답이 되는지. 자, 그래서 시스템의 응답이란 거는 이와 같이 시간에 대해서 일시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2차가 이제 제일 대표적인 거라 했죠. 자, 그래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정상 상태의 어떤 값으로 가집니다. 그래서 응답은 일시적인 응답과 정상 상태 응답으로 나눠지고, 일시적인 응답은 내가 원하는 목표 지점보다 높이 가는 걸 우리는 오버슈트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비율을 갖고 퍼센트 오버슈트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X축으로 보면 가장 피크 타임에 가는 시간, 그리고 정상 상태로 도달하는 시간, 그거를 우리는 세틀링 타임이라고, 시간축에 보면. 자, Y축에 보면 우리가 정상 상태에 가는 것, 거기에 오차가 생기죠. 그거를 우리는 스테디 스테이트 에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버슈트가 있고 Y축에는, 그 다음에 스테디 스테이트 에러, X축에는 피크 타임, 세틀링 타임, 이런 것들이 우리가 퍼포먼스 스펙으로 잡을 수가 있습니다. 요 한 더 빠진 라이징 타임. 앞에 같은 주파수가 앞에서 커지면 라이징 타임이 짧아지겠죠. 얘는 주파수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라플라스 변화는 우리는 이제 미분이 S를 곱하는 거라고 했고, 그래서 그 증명은 이제 여기서 나타나고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S를 적분은 뭐겠습니까? 적분은 S분의 1. 자, 그래서 요 해를 구하는 거 앞 시간 했는 거고, 그래서 이 근의 종류에 따라서 우리가 응답을 여러 가지 나눠 볼 수 있다 했습니다. 자, 요거는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폴과 제로 위치에 따라서 우리는 시스템의 응답 특성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일반적인 형태는 이와 같이 표현이 되죠. 그래서 근의 위치에 따라서 얘가 요 위치에 있으면, 자, 요게 제타 오메가 n 실근의 위치에 따라서 응답하는 게 익스포넨셜 감소하는 게 이렇게 됐다 그러면, 이거보다 더 커지면 이거 더 빨리 이렇게 수렴하겠죠. 그리고 위로 올라가면 주파수가 있으면 점점 위로 갈수록 주파수가 커지는 방향으로, 얘는 빨리 수렴하고 얘는 주파수가 커지는 방향. 자, 그래서 얘하고 상대적으로 비교해 보면 얘는 응답이 빨리 줄어들고 주파수도 빠르고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근의 위치가 어디에나 따라서 응답 특성이 이렇게 다양하게 확인할 수가 있고, 우반 평면으로 넘어가면 정반대가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얘는 기본적으로 발산하는,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발산하는 정도가 커지는 형태. 그래서 응답 특성은 대표적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1차 항은 익스포넨셜, 2차 항은 수렴하는 거와 사인. 자, 이게 답니다. 자, 선형 시스템의 응답은 이와 같이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파수가 커지는 거에 대해서는 라이징 타임, 그 다음에 제타는 오버슈트와 관계가 있습니다. 제타 댐핑에 따라서, 자, 댐핑을 많이 잡아주면 오버슈트가 많이 안 일어나겠죠. 그리고 시그마 값은 정착 시간, 세틀링 타임, 언제 빨리 수렴하는가. 자, 이 세 개를 합쳐서 우리는 폴의 위치를 정하면
우리가 원하는 스펙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설계하는 게 고전제에서 하는 전형적인 PID제 할 때 사용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DC 모터 같은 경우 제일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제어를 해야 할 대상인데, 자, 기본적으로 3차 미분 방정식이 된다 했습니다. 그럼 폴이 3개죠. 3차 미분 방정식이면. 그래서 제어기를 통해서 이 폴의 위치를 결정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전달함수를 구하면 다음과 같은 형태의 근의 3개 있는 형태가 나타날 거고, 자, 요게 이제 DC 모터 중에 한 개 예를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요걸 왜 예를 들어서 가져왔느냐? 재작년쯤에 제가 사업하시는 분 한 분이 이제 그 이마트 가면 우리 드릴 같은 거 있죠. 그런 걸 들고 오셨어요. 그래서 이거를 제어기를 설계를 해야 되는데 이거 잘 제어가 안 된다 해서 가져왔는데, 이런 거 뭐 뜯어 고치고 하면 이마트 가면 10만 원만 주면 사는데 왜 이걸 어렵게 고치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가격을 물어보니 2천만 원 한대요. 뭐가 그렇게 비쌉니까?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 정형외과에서 쓴다. 수술용으로. 그러니까 고가죠. 근데 제어가 겉에는 똑같은데 안에 제어 기술이 이제 특별하다는 겁니다. 이제 내가 원하는 속도, 위치를 정확하게 제어하는 거기에 따라서 가격이 그렇게 비싸게 나옵니다. 근데 이게 한번 고장 나면 스위스로 다시 보내서 6개월 뒤에 온답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수술을 안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한 개 더 산대요. 그러니까 2천만 원짜리 또 싸가지고 쓰고. 그래서 국내에서 이걸 잘 하는 사람이 쓰면은 그래 쓰기 좋겠지만 없다고 해서 이걸 제어하는 걸 하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거기에 들어가는 모터가 이런 모터가 들어갑니다. 맥스 모터. 거기에 대한 사양들이 파라메타 값이 있고, 이걸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제어를 해야 되는가를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그래서 스펙이 이런 식으로 있죠. 라이징 타임, 세틀링 타임, 오버슈트 얼마, 이렇게 해서 P 또는 PD 제어기를 설계해달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시뮬레이션을 해봤습니다. 이건 매트랩을 가지고 쭉 파라메타를 넣고 쭉 해본 겁니다. 자, 제어기는 이건 모델이고, 제어기는 P 제어기를 한 거예요. 자, 개인만 에러를 가지고 우리가 제어를 해본 겁니다. 자, 그러면 개인에 따라서 개인이 점점 크면 클수록 이렇게 오버슈트가 커집니다. 자, 세틀링 타임은 짧아지고, 자, 이렇게 해도 충분히 제어가 잘 되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버슈트나 이런 게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라이징 타임, 세틀링 타임은 줄이고, 내가 원하는 각도로 빨리 이제 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덜커덩 하면서 이렇게 가면 안 되겠죠. 깔끔하게 탁 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개인을 키우면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왔다 갔다. 이런 응답이 실제로 와요. 그러면 우리가 뼈를 깎을 때 뼈가 다 부스러지겠죠. 이렇게 되면 안 된다. 깔끔하게 돼야 된다. 자, 그래서 이제 실제 응답 특성을 보니까 근이 3개라 했습니다. 근이 개인을 키움에 따라서 보니까 근 궤적이 이렇게 움직이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한 개의 근은 이제 안정되게 이렇게 가기 때문에 괜찮은데, 2개의 근이 점차 우한 평면으로 갑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오실레이션 성분이 자꾸 나오게 되는, 개인 K만 증가해서는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개인을 키우. 자, 실제로 보면 이제 근의 위치가 이와 같은 결과를 알 수 있고, 그래서 극점의 하나는 이제 마이너스 얼마로 굉장히 빨리 수렴합니다. 자, 근데 이제 3개의 근을 P를 할수록 이제 개인을 키울수록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 그래서 제어기를 바꿉니다. 다음과 같은 미분 제어기. 그래서 모터가 회전할 때 내가 속도가 얼만큼 되느냐 미리 이제 알고 제어를 해준다는 거죠. P만 있는 게 아니라 요걸 한 개 더 넣어줘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시뮬레이션에서 해보면, 자, 여기와 같이 오버슈트가 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효과를 좀 볼 수 있다. 그리고 개인 값이 그렇게 이제 크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변수를 바꾸고 응답 특성을 해보니까, 자, 여기서 안정된 시스템에서 다음과 같은 댐핑 값이 루트 0.7 같으면 이제 이중근을 가지는 가까운 그런 특성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버슈트가 크지 않고 값을, 요건 파라메터를 좀 바꿨을 때네. 어쨌든 이런 형태로 우리가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로를 한 개 추가를 이렇게 했습니다. PDJS 제로를 추가를 하면 근의 위치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안정적으로 바뀝니다. 그럼 내가 원하는 대로 세틀링 타임과
원하는 특성을 얻을 수가 있던 거죠. 전통적인 과거의 PID 제어하는 방식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응답 특성을 원하는 대로 얻은 걸 기존보다 5분의 1 수준으로 세트링 타임을 줄인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시뮬레이션을 해볼 텐데, 자, 앞에 했던 게 이제 매스 스프링 댐퍼의 대표적인 게 자동차도 똑같은 거죠. 자, 1차 미분 방정식이고, 이런 값이 주어졌을 때 시뮬레이션에서 어떻게 이제 우리가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자, 10분 정도 쉬었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시뮬레이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